안녕하세요. DJ 레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사하시는 청자님들, 혹시 자녀분들이 차이나는 결혼하겠다 말을 했을 때 어떤 반응들 보이셨나요? 물론 제가 말하는 차이나는 결혼, 상대방에게 내 자식이 무시를 당해 분노를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상대방이 좀 모자라다 싶어서 앞선 이야기와는 반대로 본인이 이 결혼 안 된다, 반대한 적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당해봤기에 먼저 운을 띄워보았는데요. 아무래도 평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일지라도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앞두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신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저는 그런 청자님들조차도 존중합니다. 당연히 일생의 중대사에 관련된 일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생각해요. 저 역시도 처음엔 당연하게 이런 말들을 그럴 수 있다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겪은 일을 들어보시면 와, 저건 진짜 아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실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이럴 수 있나 싶은 일을 당했거든요. 사실 저는 남편 될 예비신랑이 너무나 좋아서 예비신랑보다 제가 먼저 결혼을 하자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로서는 용기를 굉장히 많이 낸 말이었죠. 왜냐하면 예비시댁에서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거든요. 물론 제가 무조건적으로 싫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조건 때문에 그랬죠. 앞서서 제가 청자님들께 질문을 던졌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도 못 나오고 거기에 제대로 된 일자리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사회에 나오자마자 열심히 아르바이트와 계약직 일로 돈 5천 정도를 모았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28살이니 절대 적게 모았다 말할 순 없을 거예요. 아참, 예비신랑은 올해 30살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예비신랑과 사귀면서도 가끔 예비시댁에 놀러가서 어머님, 아버님 하고 눈도장을 찍기만 해도 저를 싫어하는 눈치셨어요. 처음에는 은근히 제가 싫다는 티를 내셨지만 나중에는 대놓고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너랑 우리 애가 어울리기나 하니? 너도 양심 있으면 이제 좀 우리 애 옆에서 떨어져 봐라. 우리 앤 지금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요즘 잘 나간다는 개발자에 얼마 전엔 괜찮은 회사 취직까지 했어. 그런데 넌 고작 계약직의 아르바이트. 어느 집에서 널 좋다고 하겠니? 당연히 예비신랑이 있는 자리에서 한 말은 아니었고 저와 둘이서 밥을 먹자며 나온 자리에서 들었죠. 이날은 너무 슬펐어요. 그렇다고 예비시모가 이렇게 한다. 남자친구였던 예비신랑에게 털어놓기는 싫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듣더라도 왜 그런 남자랑 결혼하겠다 매달리냐 하시겠지만 제가 이 남자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러니 본인 어머니가 이런 말을 나에게 했다는 것조차 말하기 싫었어요. 게다가 너무 사랑해서 아무리 이런 대우를 받는다 한들 포기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예비시모가 이렇게 집안 차이, 경제력 차이 운운할 수 있는 건 남편과 제 학력 차이 말고도 또 있었어요. 바로 시모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마라탕 가게가 제법 잘 되는 편에 속했거든요. 2호점은 물론이고 장사가 최근 더 잘 되고 있다며 3호점도 곧 낼 생각이라며 제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자랑하기도 했었죠. 그러니 제가 더욱 저자세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 친정은 예비시댁만큼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었고 부모님 역시도 힘들게 회사 생활을 하며 본인들 앞가림하기도 힘든 처지였으니까요. 어머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 기범씨랑 그래도 오래 만나왔잖아요. 그동안 저 놀고 먹고 쉬고 이런 적 없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성실한지. 그러니 저희 사이 제발 좋게 봐주세요. 저도 기범씨보다 제가 모자란 거 알아요. 당연하죠. 어머님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물론 예비시모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런 식으로 예비시모를 치켜 세우면서 예비신랑 자랑을 하면 좋아하긴 하셨습니다. 자기 자식 자랑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는데 누군들 안 좋아하겠어요. 그런 빈틈을 놓치지 않고 찌르면서 계속 한 번만 받아달라 예비시모를 설득했죠. 그렇다고 저만 이렇게 노력하는 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왜 남편 될 사람은 뭐하고 그렇게 혼자서 아등바등 노력하냐 하셨겠지만 사실 예비신랑도 저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었어요. 제가 예비시모 앞에서 아등바등하면서 설득을 할 동안 예비신랑 역시도 자기 부모님 설득하겠다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이런 모습에 제가 이 사람을 이토록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따로 예비 신랑에게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자신이 부족해서 부모님 설득도 못하는 탓에 저만 고생하는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이제는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렇게 같이 노력해주는 거예요. 이런 예비 신랑의 노력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의 설득이 결실을 맺은 모양인지 예비 신랑이 희소식을 가져오게 되었죠. 자기야, 우리 부모님이 자기랑 결혼해도 괜찮대. 이제 매일같이 그렇게 전전긍긍 안 해도 우리 결혼 허락받았다고. 그런데 조금... 하지만 예비 신랑은 결혼을 허락받았다는 사실을 말하면서도 약간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건가 싶은 마음에 조급하게 몰아붙이지 않고 그런 예비 신랑을 잠시 기다려주었죠. 그러자 천천히 입을 열더라고요. 설득하려고 내가 부모님한테 한 말이 좀 있어서 내가 당신 허락도 받지 않고 5천 모아둔 거 있다고 그걸로 결혼 자금할 거라 많은 도움까진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하긴 했는데 예비 신랑은 저에게 상의도 없이 예비 시모의 결혼 자금 이야기에 자기도 모르게 제가 모아둔 5천이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고 말았다 하더군요. 그걸로 결혼 자금 할 거니까 예비 시댁의 도움은 많이 필요 없다고 말이죠. 당연히 예비 신랑이 아무런 전제도 없이 이런 행동을 한 건 아니었고요. 예비 신랑도 아무 조건 없이 결혼하겠다 했지만 예비 시모가 그래도 그건 안 된다며 어떻게 조건 하나 없이 결혼을 시키냐며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직 사회초년생이니 모은 돈이 많지 않다. 대신에 제가 사회생활 지금까지 했으니 그래도 5천은 모은 상태다 말하게 되었대요.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사람이 사실은 이렇게 능력 괜찮은 여자라며 저를 치켜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 돈 지참금으로 가져온다는 말을 했다 말해버렸다고. 그리고 모자란 나머지 금액은 대출을 받든 어쩌든 우리끼리 잘 꾸려나가겠다 하면서 예비 시부모를 설득했다 합니다. 미안해. 우리 둘이서 하는 결혼인데 자꾸 우리 부모님이 중간에 끼어들게 만들어서. 에이, 뭘 그런 걸로 그렇게 미안하다고 그래.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 틀린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식 낳아서 지금 같은 상황이라도 똑같이 했을 거야. 그러니 너무 그러지 마라. 예비 신랑은 제 허락 없이 제가 모아둔 돈 이야기를 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를 하는데 사실 전 상관없었어요. 허락만 받을 수 있다면 어차피 쓸 돈이 될 텐데 뭔들 상관이 있겠어요. 거기다 제가 예비 신랑에게 말했듯 저는 예비 시부모님이 하는 행동을 이해했습니다. 저라도 자식 낳으면 똑같이 했을지도 모르는데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저 조금은 섭섭한 마음은 있었지만요. 그래도 허락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기뻤죠. 그러면서 예비 시모는 일단 본인이 원하는 조건을 하나 말하겠다며 저를 집으로 부르라 했다 하네요. 그래서 그날 당장에 예비 시댁으로 달려갔죠. 그러자 예비 시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기범이한테 들었다. 결혼 자금은 일단 네가 모은 돈으로 충당한다지? 집이야 어차피 대출 끼고 살 테고. 좋다. 그렇담. 일단 너 우리 가게에 들어와서 일이나 좀 배워라. 너도 우리 집안 식구 되면 우리 가게 물려받아야 할 텐데 가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 예비 시모 입에서 나온 우리 집안 식구라는 말에 전 엄청 날듯이 기뻤죠. 그래서 당장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웃으면서 대답을 했고요. 그런 절 보며 예비 시모는 한숨을 내쉬면서 네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내 한번 지켜보마 했지만 그래도 지금껏 안 된다 부정적인 말만 하다 받아주신 거니까 열심히 해야지 마음먹었습니다.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요. 암요. 물론 제 친정에는 이런 이야기를 다 했죠. 친정 부모님은 제가 예비 신랑을 얼마나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어 했는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반대했던 예비 시모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지만 흔쾌히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크게 한숨을 쉬시긴 하셨지만요. 그래, 기어코 그 집에 시집을 가겠다 이 말이지? 아무리 그래도 아빠 생각엔 그 집 사람들이 너무한다는 생각은 버릴 수가 없구나. 꼭 기범이 그 녀석이랑 결혼해야겠어? 아빠 말이 맞다. 엄마도 왜 네가 그렇게까지 굽히면서 결혼하겠다 하는지 모르겠구나. 그래도 네가 그렇게 좋다 하니 우리는 딱히 이 결혼 반대는 안 하마. 여보, 그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데 우리가 너를 이기겠냐마는 어쨌든 허락까지 받고 왔다고 하니 너 알아서 해라. 혹시나 도움 필요하면 꼭 말하고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지만 어쨌든 엄마랑 아빠가 이렇게 네 뒤에서 든든히 서 있으니까. 부모님이 이리 말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그간 제가 이런 푸대접을 받는다는 걸 모르고 있진 않으셨거든요. 매번 예비신랑이 집을 방문할 때마다 죄송하다 했지만 솔직히 그 사과가 마음에 차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허락받고 왔다 하니 아무 반대 없이 알아서 하라고 말해주시니 너무 고마웠죠. 아무튼 그렇게 예비시모의 가게에서 일하기로 한 날이 되었어요. 저는 이미 계약직으로 다니던 회사가 있었기에 퇴근 후에 예비시모의 가게를 돕기로 했죠. 단지 일만 도와주면 된다는데 제 일까지 그만두긴 그랬거든요. 그래도 허락을 받고 첫 출근이라 약간은 들뜬 마음으로 퇴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비시모로부터 톡 하나가 왔습니다. 네가 정말 우리 아들 녀석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네가 스스로 정한 일이니 내 다른 말은 안 하마. 오늘 퇴근하자마자 가게로 와서 일 배워라. 내가 너 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보고 너희 결혼 시킬지 말지 결론 내릴 테니 말이다. 아마 톡이 없더라도 퇴근하자마자 땡 하고 가고 일을 할 생각이었지만 이렇게 예비시모의 톡을 받고 나니 좀 더 의욕에 불타더라고요. 이것만 통과하면 어쨌든 아무 반대도 없이 예비신랑과 결혼을 무사히 마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예비시모가 운영한다는 가게도 어쩌면 제가 매니저로 일하면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하여튼 그렇게 매일같이 평일이면 6시 회사 마치자마자 땡 하고 가서 10시까지 일을 했고요. 주말에는 회사가 쉬니까 마감 시간까지 8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정말로 몸 아끼지 않고 예비시모 눈에 들겠다 안간힘을 쓴 거죠. 그간 했던 가닥이 있기에 그렇게 힘들단 생각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너무 만만하게 봤던 걸까요? 진짜 미친 듯한 이런 생활에 엄청 건강했던 저였는데 결국엔 7개월 만에 몸살로 쓰러지고 말았거든요. 얼마나 무리를 했던 건지 회사에서 일을 하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링거를 맞으며 누워있었는데 정신을 차려서 든 생각이 저녁에 예비시모 가게는 어쩌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눈을 뜬 시간이 거의 회사가 마칠 6시가 다 되어갈 때였거든요. 그때 예비시모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깜짝 놀랬죠. 너 쓰러졌다면서? 그렇게 무리할 때부터 알아봤다. 몸은 좀 괜찮고? 아휴, 일단 네 열애를 봐서 기범이랑 결혼은 허락해주마. 어떻게 애가 미련하게 쓰러질 때까지 일을 하니? 어머님, 어떻게 연락을... 안 그래도 가게 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매정한 인간으로 보이든? 어쨌든 네 열정은 내가 잘 봤다. 우리 애랑 그렇게 이어지고 싶어서 쓰러질 때까지 이렇게 노력했으니 내가 어떻게 안 된다고 말하겠니? 아무튼 이제는 기범이랑 결혼 준비나 서둘러라. 더 나이 들기 전에 결혼은 해야지. 투덜투덜 말하셨지만 그래도 제 걱정을 해주면서 결혼을 허락한다는 말을 꺼내는 예비시모. 저는 정말 하늘을 뛸 듯이 기뻤어요. 처음으로 받은 인정에 쓰러져 기운이 없던 것도 있고 응급실을 방방 뛰어다니고 싶었죠. 그런데 시모는 뒤이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나저나 결혼도 허락했겠다. 나중에 몸 괜찮아지면 따로 연락하렴. 내가 기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물론 몸 괜찮아질 때까지는 가게에 안 나오고 푹 쉬어도 괜찮다. 나중에 몸 완전히 괜찮아졌다 싶을 때 연락하면 내가 따로 이야기할 게 있으니. 이런 예비시모의 말에 지금 당장 말해도 괜찮다 했지만 예비시모는 끝내 어떻게 아픈 애를 붙잡고 긴 이야기 하겠냐며 나중에 몸이 괜찮아지면 따로 연락 달라고 하더군요. 무슨 일이길래 이러나 싶어서 머리에 물음표가 절로 그려졌지만 결혼 허락도 받았는데 무슨 큰일이야 있겠어 싶어 전 몸 회복에 전념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몸이 나은 후 저는 예비시모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러자 어떤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커피를 마시면서 본인과 함께 갈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말이죠. 그렇게 예비시모를 졸졸 따라갔는데 도착한 곳은 바로 예비시모의 2호점이었습니다. 도착한 2호점에는 손님들이 바글바글하게 있었죠. 전 속으로 설마 다음에는 여기서 일을 하라는 건가 싶은 생각에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시모는 너무나 뜻밖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어떠냐? 우리 2호점인데 손님 제법 좀 많지? 사실 이거 너한테 넘겨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내가 1호점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곧 오픈 준비할 3호점도 손이 많이 가서 말이다. 2호점은 너한테 맡기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구나. 너 하는 것도 이미 다 봤으니까. 네? 저한테 여기 2호점 넘겨주신다고요? 정말요?
그래. 물론 전부 공짜로 넘겨줄 순 없고 우리가 이만큼 손님들 모아온 것도 그렇고 여기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도 꽤나 돈이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말이다. 내가 어차피 예비 며느리이기도 하니까 딱 권리금 7천만 받고 넘겨주마. 어때? 네가 한번 해볼래? 처음에는 그냥 저에게 2호점을 넘겨줄 듯 싶었던 예비시모의 말에 전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만약에 예비시모가 매니저로 가게를 한번 운영해봐라 이런 말만 했으면 당장에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권리금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한테 가게를 넘기겠다면서 이러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 생각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죠. 7천이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뭘 그렇게 망설이니? 내가 괜히 너한테 가게 넘긴다 말했나 보다. 내가 그동안 너 하는 거 봐서 널 믿게 돼서 한 말이었는데 네 근성이 오죽 대단했니? 쓰러지면서까지 나랑 한 약속 지키겠다 나온 널 보니까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여기 한번 믿고 너한테 넘기려 했는데 반응이 왜 그렇니? 제가 잠시 생각을 정리하면서 망설이자 예비시모는 정말 실망한 것 같았어요. 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간 저를 시험하겠다 하며 본인 가게에서 일을 할 때만 해도 별로 제가 탐탁치는 않은데 며느리로 받아준다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가 그간 노력한 것들을 하나씩 다 봐왔다며 본인의 옛날 모습까지 떠올랐다 말을 하니 제 마음에도 결심이 섰죠. 알겠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이만큼 믿어주시는데 저도 보답을 해야죠. 지금 당장 제 수중에 5천밖에 없어서 나머지는 일단 대출 받으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저희 집도 그렇고 제가 갑자기 돈 나올 그럴 구석은 없어서요. 너라면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돈이야 나중에 준비되면 말하면 되고. 역시 내 젊을 때를 쏙 빼닮았다니까. 역시 내 며느리 되라 아이야. 아무렴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겠다는데 포기하면 내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지. 그렇게 예비시모에게 제가 가진 전 재산 5천과 대출금까지 탈탈 털어서 7천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일에 열중하기 위해 회사도 사표 쓰고 나와 열심히 하겠다 으쌰으쌰 2호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저는 이때부터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내가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됐거든요. 왜 이렇게 손님이 없지? 이상하다. 분명 얼마 전에 어머님하고 왔을 때는 손님이 바글바글했잖아. 한 달 정도는 그래 그럴 수 있다 생각했죠. 자영업이라는 게 매번 장사가 잘 될 순 없잖아요. 그런데 2달이 다 넘어가도록 매출은 너무 형편이 없어 월세를 내는 것조차 빠듯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대출 이자를 갚는 것도 급급해져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죠. 대출이라는 게 한 번만 밀리기 시작해도 신용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홀 알바생을 잡고 일단 물어봤습니다. 지수씨, 요즘 손님이 너무 없다 생각하지 않아? 왜 이렇게 손님이 없지? 분명 우리 잘 나가는 가게인데. 그런데 알바생 반응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알바생이 오히려 제 말을 듣고는 당황해서 이러더라고요. 네? 원래 저희 가게 손님 많지 않은데요? 사장님 뭐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저번에는 분명 손님이 바글바글하게 있었잖아. 그런데 왜 우리가 손님이 없어? 에이, 그때는 운 좋게 예약 손님들이 있어서 그런 거죠. 사장님도 전 사장님한테 듣지 않으셨어요? 한 달에 그것도 한두 번 정도만 그런 일 있다고. 그것도 그 손님들 전부 예전 사장님 동호회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전에 사장님 집 아들이랑 결혼도 하신다면서요? 이런 말은 못 들으셨어요? 전 뒤통수를 크게 한 대 맞은 것처럼 얼얼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비시모는 예약 있는 날에 일부러 저를 데리고 와서 잘 되는 가게인 것처럼 꾸며서 저에게 권리금을 7천이나 받고 넘긴다 유세를 떤 거였어요. 다행히 제가 빠르게 눈치를 채고 아르바이트생에게 물어봐서 다행이었지. 아무것도 모르고 1년, 2년 넘게 지났다면 정말. 그래서 전 너무 화가 나서 예비시모에게 당장 찾아가서 따지기 시작했죠. 그러자 오히려 예비시모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손톱이나 다듬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당연히 가게는 네가 키워야지. 누가 밥 한 술에 반찬까지 소복이 싸워서 준다든. 그리고 너 아무것도 없는 애가 그 정도 돈도 안 쓰고 우리 집에 시집 올 생각했어? 지참금이라고 생각하렴. 이 정도면 싼 거지. 지참금이요? 아니, 지금 저한테 사기를 쳐놓고 지금 지참금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혼자금으로 5천 쓴다고 분명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 돈 어머니 말씀 때문에 권리자금으로 쓴 건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머, 얘 좀 봐라. 얘, 그럼 너 지금 가게 권리금이랑 결혼자금을 묶어서 생각하고 있니? 결혼자금은 당연히 네 입으로 5천 한다 했으니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도 너한테 가게 넘기고 손해본 거야. 거기가 7천만 했겠어? 1, 2억은 가뿐히 넘기는 곳인데 가족이라 이 정도 해준 거야. 좋게 생각해도 모자랄 판에 누굴 사기꾼으로 만들어? 너무 화가 나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옆에 있던 예비신랑을 쳐다봤죠. 그런데 예비신랑의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나를 너무 우습게 본 거 아니야? 당연히 우리 집에 시집 오려면 그 정도는 다 하고 들어와야지. 난 이제부터 따박따박 월급 받으면서 생활비까지 다 책임지게 생겼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없잖아. 안 그래도 코딱지만한 월급 받고 계약직이나 하던 주제에 그 가게 한답시고 직장까지 때려쳐버렸으니 그러게 왜 회사는 그만둬가지고 일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그러니 미리 줬다 생각하라고. 그리고 헐값에 준 가게 본인이 잘 되게 만들면 또 좋은 거 아니겠어? 어떻게 당신이 그런 말을 나한테 할 수 있어? 애초에 내가 돈 있다고 말해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것도 당신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칠 수 있냐고. 왜?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우리 결혼 이야기 오갈 때만 하더라도 당신 충분히 돈은 벌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야? 이 가게 제대로 굴리지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못 벌고 대출 이자도 갚기 힘들다면서 그런 사람이랑 결혼이라도 해주겠다는데 이 정도 요구는 당연하지. 예비신랑은 사람이 돌변한 듯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뭐 틀린 말 했냐 하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일이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데 정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설마 이것들이 결혼자금 얘기를 꺼내면서 결혼 허락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꾸민 건 아닐까. 애초에 이런 상황까지 머릿속에 계산기를 두드리며 제 뒤통수를 치기 위해 지금껏 저를 위하는 척을 해온 건 아닌지. 그래서 저 역시 가만히 있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지금 당신들 보니까 나한테 사기치려고 결혼 빌미로 그 가게 넘긴 거지? 거기 정확히 얼마야? 얼마냐고? 우리 엄마 말 못 들었어? 1, 2억은 가뿐히 한다고 하잖아. 그리고 너 지금 이렇게 찾아와서 생사람 잡고 사기꾼으로 몰아가면서 돈 7천 달라고 떼쓰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돈 돌려달라 온 거면 나도 안 참아. 계속 그 말 할 거면 나랑도 끝인 줄 알아. 예비신랑이 이런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이날 큰 충격을 받았고 배신감에 몸서리쳤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비시댁, 아니 사기꾼 놈들 집에서 나와 근처 놀이터에 앉아 엉엉 울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제 핸드폰이 울리면서 주방 이모에게 전화가 온 게. 코맹맹이 소리로 전화를 받으니 주방 이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전화 받았습니다. 이모 어쩐 일이세요? 아니 목소리가 왜 그래? 연주 너 우니? 난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연락했지. 그런데 타이밍이 안 좋았던 모양이네. 모처럼 가게 쉬는 날이라 뭐 하나 싶어 전화했더니. 이 주방 이모는 제가 예비시모의 가게 1호점에서 일했을 때 친해진 사람인데요. 원래는 좀 무뚝뚝한 성격을 가지신 분이라 친해지려 다가가면 벽을 치고 쌀쌀 맞고 그래서 말이죠. 그러다 주방 이모가 예비시모한테 심하게 갈굼당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주방 이모와 말을 트게 됐죠. 그때가 아마 청소 관련해서 예비시모에게 한 소리 듣고 있었을 때였을 거예요. 아줌마, 내가 여기 쓰레기통부터 비우고 청소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냄새나니까 당장 밖에 버리라고. 저한테도 가끔 언성을 높일 때가 있었지만 이건 좀 아니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게 예비시모가 청소부터 빨리 해라, 쓰레기통 안 비우고 뭐 하냐 하면서 막 이것저것 시켰을 때였거든요. 본인 입으로 청소부터 빨리 하라고 해놓고 이젠 쓰레기통 안 비웠다 뭐라 하니 이건 좀 아니다 싶었죠. 사람이 어떻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슬쩍 나서서 말했죠. 에이 어머님, 거기 쓰레기통 먼저 비우면 청소하고 나오는 찌꺼기 또 넣어야 할 텐데요. 그럼 오히려 더 냄새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청소는 이모한테 맡겨두고 먼저 들어가서 쉬세요. 어머님 일찍 주무시는데 지금 많이 늦지 않았어요? 제 말에 시계를 확인하던 예비시모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그럼 마무리는 네가 알아서 하고 가라 하면서 그대로 집으로 갔죠. 그날이 주말이기도 했고 마침 재료도 딱 떨어져서 일찍 마칠 때였는데 아마도 직원들 일찍 집에 보낸다는 게 좀 그랬던지 예비시모가 신경이 많이 예민해져 있던 상태였거든요. 예비시모는 아무튼 그렇게 가버리고 전 주방 이모가 하는 청소를 묵묵히 옆에서 도와드렸죠. 그러자 옆에서 이모가 조용히 고맙다 하고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사적인 대화를 나눴던 순간이라 너무 기뻤죠. 평소에도 손맛이 좋았던 이모였기에 가깝게 지내며 배우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주방 이모와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쉬워졌어요. 예비 시모는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방 이모를 자주 괴롭혔거든요. 사소하게 오늘은 국물이 너무 짜다부터 시작해서 재료 손질이 왜 이렇냐 등등. 솔직하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이상하게 꼬투리를 잡곤 하더라고요. 마치 사람 기강 잡듯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그냥 간 안 된 국물 더 넣어드리면 된다. 재료 손질 제가 했어요. 죄송해요 등 사소하게 도와드렸는데 주방 이모는 이런 제 사소한 도움들이 너무 고맙다면서 그 뒤로는 금방 친해져서 가끔은 술도 한잔하러 가고 그랬죠. 제가 나중에 저만의 가게 내고 싶어서 궁금한 것들이 있다 물어보면 본인 의견도 잘 내주시기도 하고요. 그런 주방 이모가 이렇게 전화가 오니 저도 모르게 더 대성통곡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울어대니 주방 이모도 당황해서 한동안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진정된 기미가 보이자 주방 이모가 그러더라고요. 조만간 사장님한테 그만둔다고 말하고 고향으로 가게 된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울어? 혹시나 앞으로 못 보게 될까 싶어서 이렇게 연락한 건데 왜 무슨 일이라도 있어? 왜 그렇게 서럽게 울어? 가게를 그만둔다는 주방 이모. 그런 주방 이모를 붙잡고 저는 울면서 말했죠. 이모, 정말 잘하셨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랑은 더 이상 일 안 하는 게 낫죠. 정말 결정 잘하셨어요. 그리고 왜 평생 못 봐요? 고향 내려가시면 제가 놀러 가면 되죠. 왜? 무슨 일이 있길래 그런 말을 해? 그 집 아들내미랑 결혼한다며 방방 뛰면서 좋아하던 게 엊그제면서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아니다.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 아무래도 내가 술 한잔 사줘야겠네. 전 술 한잔 사준다는 주방 이모의 말에 당장 달려가서 지금껏 있었던 일들을 모두 주방 이모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기꾼들한테 돈 돌려달라고 갔던 건데 그 연놈들이 내 돈을 돌려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잖아요. 거기에 결혼자금도 원래 내가 하는 거 아니었냐 하면서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보고 이게 사기지 뭐예요. 그런 제 말을 듣던 주방 이모는 무언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연준이가 결심했다니 말할게. 그동안 네가 너무 네 예비 신랑한테 빠져있기도 했고 생판 남인 내가 간섭해도 되나 싶어서 입 다물고 있었거든. 그런데 너도 이제 그 인간들 본성을 알게 됐으니 솔직히 말할게. 여기 사람들 정상인 인간들 아니야. 아주 미친 작자들이라고. 이런 남자한테 시집갈 생각하지 말고 얼른 도망가 그냥. 아주 손을 털어버리는 게 좋다고. 그 뒤에 이어진 주방 이모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예비 시모는 손님들 음식에 침을 뱉고 걸레밥물을 살짝 섞기도 한다고. 그래서 본인이 음식을 하면서도 예비 시모가 들어오면 홀에 있던 손님들 다 쫓아내고 싶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예비 시모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나마 너 오고 나서는 아예 안 하나 싶었는데 너 아프다 쉴 때 있었잖아. 그때는 또 너 없다고 그렇게 손님들 음식에 손을 대더라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구석 하나라도 있으면 사람이 어찌 그리 양심이 없는지. 전 주방 이모가 하는 말이 쉽사리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예비 시모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도 그럴 게 음식점이라는 곳이 위상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비 시모는 항상 웃는 얼굴에 서비스까지 팍팍 주면서 가게를 운영했거든요. 그리고 예비 시모가 위생적으로는 깨끗하게 업소를 운영했다 전 생각했습니다. 제 앞에서는 전혀 그런 낌새는 물론이고 오히려 저보고는 음식 장사하는 사람은 절대 위생이 중요하다면서 청소 하나도 깐깐하게 확인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주방 이모의 말에 제가 저한테는 위생이 얼마나 중요하다 말하던 사람인데 하며 이야기를 하자 주방 이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건 예비 시모가 언제든 제가 신고를 할 수 있다 생각해서 그런 모습을 일부러 안 보인 거라 하더군요. 제가 그러면 이모는요? 이모도 아시는 거 보면 이모 앞에서는 그런 짓들 서슴지 않고 했단 거잖아요. 그 인간이 내 앞에선 그럴 수 있지. 나야 어디 쉽게 갈 수 없는 인간인 거 뻔히 알고 있었으니까. 그 인간이 내 약점을 쥐고 있거든. 약점이라는 말에 전 의아했어요. 이렇게 사람 좋은 주방 이모가 무슨 약점이 있어서 예비 시모가 그렇게 앞에서 거만을 떨면서 갑행세를 했는지 말이죠. 그리고 약점을 잡았다 한들 주방 이모도 냅다 신고하고 가버리면 예비 시모가 어떻게 하지 못할 거잖아요. 그런데 한참을 망설이며 술을 들이키던 주방 이모 입에서 놀라운 비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간 왜 그렇게 잡혀 살았는지 알겠더라고요. 사실은 말이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네가 나를 다르게 볼까 싶어서 말은 안 하려 했는데
이제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 사실 내가 전과자야. 사람 목숨을 앗은 적이 있거든. 전 입이 떡 벌어지도록 놀랐죠. 이렇게 말도 없고 조용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전과자라니. 전 저도 모르게 수저를 떨어뜨렸어요. 그러자 주방 이모는 새로운 수저를 제게 건네주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사연이 있긴 해. 나도 사람을 그렇게 해하려 한 건 아니고 정당방위였거든. 변명하자는 건 아니고 상대방이 나랑 교제를 하던 사람인데 헤어지자 말을 하니 아주 사람이 폭력적이게 변하더라고. 그렇게 맞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나도 모르게 옆에 있던 물건을 휘둘렀는데 그게 운이 안 좋았지 뭐니. 나도 법정에선 열심히 이야기했지. 그런데 끝까지 정당방위는 안 되더라. 우리나라가 정당방위를 인정받기가 굉장히 힘든 국가라는 말 뉴스에서 들은 적 있는데 그때 딱 실감이 나더라고. 그래도 고의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형량은 조금 덜 받았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웃으면서 말하는 주방이모. 그날 전 주방이모의 말을 들으며 세상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느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기 직전 주방이모는 핸드폰을 꺼내 달력을 보면서 한날을 콕 집더니 새벽에 혹시 가게로 몰래 올 수 있냐 물어보더군요. 제가 왜요 하고 물으니 예비시모가 하는 짓거리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했죠. 이게 또 사연이 있어요. 원래는 9시면 닫았던 가게인데 요즘 하도 시켜먹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영업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결국 새벽 1시까지 운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제가 일을 시작할 때쯤엔 이미 새벽 1시까지 운영을 했었고, 그래서 예전에는 저와 둘이서 하던 일을 지금은 주방이모와 홀서빙 알바 이렇게 둘이서 나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마저도 원래는 제가 없을 땐 주방이모 혼자서 마감을 하셨고요. 하여튼 그래서 주방에 있는 감시 카메라가 있는데 그걸 새벽에 몰래 와서 영상을 한번 보라 하더군요. 예비시모가 아침에는 운동을 가는 사람이라 야간에는 직원들에게 가게를 아주 맡겨놓고 일찍 들어가 버리거든요. 아마 거의 11시가 되기도 전에 잠이 든다고 했으니 밤늦게라면 볼 수 있을 거라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새벽에 가게로 가겠다 말한 거예요. 가게에 도착하니 주방이모의 말대로 냉장고에 소형 카메라 하나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이런 곳에 이런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단 사실을 말이죠. 알고 봤더니 이게 주방 직원의 감시용으로 쓰는 카메라래요. 한마디로 주방이모를 감시하던 카메라였던 거죠. 주방이모의 말에 노트북까지 가져온 저는 소형 카메라의 영상을 다운받기 위해 연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생각에 물었죠. 그런데 이거 나중에 어머님, 아니 그 사기꾼이 중간에 꺼진 거 알지 않으려나요? 그러면 이모한테 뭐라고 할 텐데. 걱정하지 마. 최근에 그 카메라 잔고장이 좀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대충 둘러대면 되니까 얼른 하고 돌려놓으면 아마 모를 거야.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저는 노트북에 영상을 내려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온 영상에 비명을 감추느라 혼났네요. 예비시모는 자기한테 컴플레인을 걸었던 손님들에겐 겉으로 친절하게 서비스를 드릴게요 하면서 그랬는데 뒤로는 주방에 와서 머리카락 하나 들어간 거 가지고 손님이라 유세를 떨어 하면서 새로 내가는 음식에 침을 뱉거나 혹은 꼴에 손님이라 갑질한다 이거지 하면서 일부러 바닥에 야채를 떨어뜨린 다음 씻지도 않고 그대로 다시 넣거나 하는 거예요. 경악할 만한 장면에 깜짝 놀란 저. 그런데 더 깜짝 놀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영상에 놀라던 그때 주방이모한테 예비시모의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머피의 법칙이라고 평소에는 새나라의 어린이처럼 일찍 자더니 오늘은 왜 이 시간까지 깨어있는지. 아줌마, 혹시 카메라 건드린 거 있어? 왜 이거 어플 접속이 안 되지? 까랑까랑하게 울리는 예비시모의 목소리에 저는 숨죽이고 주방이모를 쳐다봤죠. 진땀을 흘리면서 말이에요. 주방이모 역시도 놀랐지만 예비시모의 전화에 아주 능청스럽게 대응하더군요. 아이고 그러게요. 이게 또 이러네. 저번에도 왜 지가 마음대로 꺼지고 그랬잖아요. 에이, 또 뭐가 문제라서 꺼진 거야? 아무튼 잘 마무리하고 있는 거지? 그거 카메라는 일단 그냥 두시고요. 아들 시켜서 확인해보면 되니까. 지금 손님 없을 시간이니까 잠시 갔다 오라고 하지 뭐. 걔도 못하면 그냥 내일 사람 부르면 되고. 아무튼 할 일 하세요. 주방이모는 자동으로 꺼졌다 변명할 생각이었나 본데 예비시모의 말에 둘 다 당황했죠. 왜냐하면 여기 가게가 예비시댁과 5분 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 당황해서 황급히 짐을 챙겨 주방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뒷길로 갔습니다. 혹시라도 창문 쪽으로 나가면 카메라 고치겠다 찾아온 예비신랑이랑 마주치게 될까 싶어 걱정이 되었거든요. 다행히 주방 창문이 꽤 넓은 편이라 저 한 몸 나가긴 수월했죠. 게다가 가게가 1층이라 어차피 다칠 염려도 없었고요.
저는 이날 이후 예비시모의 모든 만행을 알게 되었으니 이 영상을 가지고 바로 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황당한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요. 예비시모가 이전에도 다른 일 때문에 걸린 적이 있어 영업정지 처분을 한 번 받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음식 재사용을 한 부분 때문에요. 당시에는 아르바이트 하는 직원이 신고를 했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서야 이해했습니다. 아, 그래서 시모가 제 앞에서는 음식에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구나. 약점 잡은 주방이모 앞에서만 그런 모습을 보인 거구나 하고 말이죠. 게다가 조금 뒤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심지어 홀에서도 알바생이 주방을 안 보고 있다 싶을 때는 음식을 재사용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때 걸려서 영업정지까지 당했으면서 또 그 짓을 사람이 있는데도 한 거예요. 자기 성질 못 참고 말이죠. 이게 적발이 들어왔으니 당연히 공무원들도 조사를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주방 감시 카메라는 물론이고 홀에 있던 CCTV도 싹 다 조사가 들어갔는데 그때 재사용하는 그 장면이 딱 발견된 겁니다. 바쁜 가게라도 가끔은 한적한 시간대가 있을 테니 그때 알바생이 딴 곳을 보고 있거나 손님이 별로 없을 때 앞서 사용한 사람 테이블에서 음식을 가져와 다시 재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딱 잡힌 거예요. 정말 기가 차지 않나요? 결국 예비시모의 가게는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당했죠. 당연히 초범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업정지 기간은 저번보다 훨씬 길어졌고요. 예전에 알바생은 신고는 했을지언정 소문까지는 내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그때는 조용히 주방 리모델링 한다는 핑계로 넘어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제가 있으니까요. 저는 그런 예비시모의 가게가 음식을 재사용했다 여기저기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물론 제가 낸 건 모르게 말이에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가게는 망할 수밖에 없죠. 당연합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음식 재사용한 가게를 먹겠다 찾아가겠어요. 자, 이제 예비시모에게 복수는 했는데 남은 건 이제 제가 대출까지 받아서 시작한 가게겠죠. 솔직히 이런 소문을 내기 전에 저는 이미 2호점이라는 간판을 내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리고 가게 내부를 제 손으로 적당히 리모델링해서 아주 새로운 가게인 듯이 새 출발하게 됐죠. 거기에 이름도 당당하게 제가 원하는 것으로 바꿔서 간판도 새로 달았고요. 제가 이렇게 새로 시작할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부모님의 도움 덕분이었어요. 못된 것들, 감히 누구 딸을 속여먹을 생각을 해? 에휴, 그래. 그래서 넌 그 가게 어떻게 할 생각이냐? 장사도 시원찮다며. 장사가 영 안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가게 운영하기에는 좀 모자란 감이 있어서요. 이번에 그 사기꾼들 가게 소문도 냈으니 일단 간판 바꾸고 내부도 요즘 시대에 맞게 리모델링 좀 해보려고. 젊은 친구들 좀 끌어들이면 괜찮지 않을까 하거든.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요즘 사람들은 인테리어 하나도 신경을 많이 쓴다면서 엄마랑 아빠가 모은 돈이 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해라. 너 지금 있는 대출도 힘들다 그랬잖아. 부모님의 이런 도움 덕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저. 열심히 해보려 이리저리 장사 잘 된다는 다른 가게들 답사도 다녀오고 열심히 가게를 바꿔봤는데 처음에는 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역에서 약간 거리가 먼 것도 있고 주변에는 소문도 안 난 신입 가게였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그래도 전 포기하지 않고 포장해가는 손님들을 위해서는 할인을 해주고 인스타에도 홍보를 열심히 했죠. 그러자 그런 제 노력을 알아봐준 손님들이 한두 명씩 생기면서 지금은 단골도 여럿 있는 제법 인기 있는 가게로 변했어요. 특히나 20, 30대 손님들이 늘어난 게 꽤나 도움이 되었죠. 예비시모만 믿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던 예비시부는 예비시모의 가게가 망하자마자 아주 거짓 신세를 면치 못했고요. 예비시모는 자기 가게가 망해간다는 사실을 조금은 숨기고 있었는지 그간 대출빚이 쌓여서 빚 갚는데 아주 허덕이고 있다 하더군요. 아,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건 예비시모의 입에서 들었죠. 하루는 예비시모가 제 가게까지 찾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오픈 전이라 다행이었지 하마터면 손님들한테 험한 꼴까지 보여줄 뻔했지 뭐예요. 예, 요즘 여기 손님들 제법 많다면서? 우리가 권리금 7천 해줬는데 무슨 개런티 이런 건 없니? 여기 우리 가게 2호점이잖니. 무슨 낯짝으로 여길 다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2호점? 언제적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 여기 간판 이름 안 보이세요? 여기 어디에 2호점이 써져 있는데요. 제발 남 등쳐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가게 잘 되게 할 생각부터 해보시죠. 제 말에 화를 참는 듯한 예비시모였지만 그래도 굽히고 들어오더군요. 내가 안 해본 게 있겠니? 은혜를 원수로 갚고 어떤 몹쓸 것이 그만두면서 내 뒤통수를 치고 민원까지 넣어서 우리 가게를 고발했지 뭐니. 우리 가게가 음식 재사용한다는 딴 소문을 냈더란 말이다. 그 때문에 가게를 장기간 문 닫아야 했다고.
저번에도 그런 신고당해서 영업정지당해 억울한데 말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새로 가게를 낼 테니 네가 우리 가게도 같이 좀 홍보하고 그러면 안 되겠니? 응? 우리한테 좋은 사이였잖니. 좋은 사이? 세상에. 어느 사람이 사기친 가해자랑 사이좋게 지낸다 하던가요? 저기요, 아줌마. 제가 증거가 부족해서 신고를 못해서 그렇지. 안 그랬으면 아줌마 가족들 다 깜빵 쳐넣었어. 좋게 말할 때 썩 꺼져요. 시모는 아마도 그 민원을 주방 이모가 넣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더군요. 소문을 낸 것도 제가 아니라 주방 이모라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제가 그 새벽에 거기에서 모든 사실을 다 봤을 거란 상상은 죽어도 못했을 테니 말이에요. 아무튼 전 좋은 사이 운운하며 자기 가게 좀 도와달라는 예비시모를 소금까지 한 줌 뿌리며 꺼지라 윽박을 질렀죠. 그러자 저 멀리서 욕을 하는 게 들렸지만 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쫄딱 망한 가게 가지고 있는 사람 뭐가 아쉬워서 제가 화를 냅니까? 아무튼 저는 이번 기회에 참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은 사람이라도 뭔가 돈 거래가 오간다면 한번 의심은 해야 한다. 결혼을 앞둔 친밀한 사이라도 돈 이야기가 시작되면 철저히 남으로 생각하고 한 번은 깊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전 결혼 앞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무리 한평생을 같이 살겠다 다짐을 하는 결혼이라지만 이런 돈이 오가는 일은 절대로 대충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이에요. 긴 이야기였는데 젊은 사람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